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인남식입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하기 굉장히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정체를 모르는 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힘든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학생 집단이라는 것 말고는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과연 뭔지,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야기만 간략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실루엣들만 보이고 조명이 이제 저를 다 보고 있어서 그런데, 가능하면 지난 2시간 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좀 피곤하실 텐데,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지개 좀 이렇게 한번 켜고 그리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불을 켜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상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보통 외교 정책 또는 외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대상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미 관계 이런 게 먼저 떠오르실 거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그리고 뭐 중국의 부상,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쟁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뜬금없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또 중동일까? 그런 질문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던져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첫 번째 일종의 개막 테이프를 끊는 행사인데 왜 중동일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세계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의 눈길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또 북핵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했지만, 실제로 아까 첫 번째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많은 부분 우리의 경제와 정치와 우리의 사회와 문화는 전 세계 여러 곳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점, 그거를 조금씩 우리가 잊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중동은 우리에게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그걸 좀 여러분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석유의 82.5%가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지만, 석유는 단순히 그냥 자동차가 달리는 기름이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사실은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도 전부 석유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가방이나 여러 가지 잡화들도 다 석유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 중동에서 들어오는 석유가 우리 일상 속에 소소하게 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단순히 그냥 정유해가지고 기름이나 떼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 얼만큼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셨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라면을 가끔 끓입니다.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끓이려고 물을 올려놓고 불을 딱 켜면 저는 일부러 물어봅니다. 가스불이 탁 들어오거든요. 그 가스를 보면서, 야 가스야, 너는 지금 어디서 왔냐? 이걸 물어봅니다. 100% 외국에서 왔습니다. 장담합니다. 그 중에서 50%는 중동에서 왔습니다. 오만 아니면 까타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페루에서 왔거나 인도네시아, 중동은 아니지만 태평양을 건너오거나 아라비아해를 건너오거나 전 세계 어디선가 와서 내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집에 그 불꽃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중동 열사의 현장에서 가스를 채굴하고 파이프로 보내고 액화시키고, 그 액화된 가스를 싣기 위해서 우리 거제도와 평택에 있는 가스 저장 기지에서 2주, 3주 동안 그 바다를 건너서 그걸 끌고 와서 그것을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불을 한번 켜보세요. 그러시면서 너 어디서 왔냐? 가능성은 25%, 카타르 25% 오만, 뭐 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상의 소소한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 해외와 연결돼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중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길과 관심이 한반도 굉장히 중요하고 북핵 문제도 중요하고 한미 관계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동시에 중남미도 좀 바라보시고 아프리카도 바라보시고, 거기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나, 그리고 아프리카 정글 한가운데서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 우리 기업인과 우리 외교관들과 또 우리 주재원들, 교민들이 얼만큼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눈길을 두신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식과 이런 지평들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막 떠는 게 보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기쁩니다. 동시에 왜?
여러분에게 첫 아이판 스톡스를 통해서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 또 여러 지역 중에 하나인 이 지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지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 이 지역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천생 교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막 경험담이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지루하실 텐데 강의 빨리 끝내고 질문을 받을 테니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저 떨고 있어서 그래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아랍의 변화가 왔습니다.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랍의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아랍 지역을 출장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는 봄이 없습니다. 아랍은 여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절적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봄은 겨울 다음에 오는 것이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참 견디기 힘들 만큼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것은 뭐냐? 우리는 언제 내 손으로 내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언제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사상과 이념과 가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까 처음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콘트라리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고 집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겨울과도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랍에는 봄이 안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냉전이 끝났을 때, 냉전이 붕괴됐을 때 동구권과 중앙아시아 같은 곳들은 전부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에서는 호스니 무바라크가 대통령이고, 튜니지아에서는 벤 알리가 대통령이고, 예멘에서는 알리 압둘라 살레가 대통령이며, 리비아에서는 까다피가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도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은 예외다. 거기는 이슬람 전승이 있고 유목적 전승이 있고 또 석유가 많이 나는데 석유를 다 리더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중동은 예외다 하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17일 튜니지의 수도 튜니스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작은 도시 시드 부지드에서 26살 먹은 한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신을 했습니다. 그다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여러분께서 지도에서 보시는 북아프리카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시리아까지, 샴 지방 시리아까지 전역이 나도 내 손으로 내 지도자를 뽑고 싶다고 하는 국민들의 좀 불같은 분노, 불같은 요구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랍의 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여정 속에서 아랍은 완전히 그동안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조우하게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해왔던 독재자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고 누군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 이제 내 손으로 뽑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카이로의 무바라크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81년부터 2011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을 통치한 독재자입니다. 도저히 그 이제 거리에서 그 타흐리르 광장, 해방 광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무바라크 물러나라, 더 이상 독재 필요 없다 그러고 막 시위를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군부의 그 절친한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대통령께 탄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이제 하야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는 국민들에게 say goodbye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내 백성 이집트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간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잘 완화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say goodbye 할 시간이 됐다니까 국민들이 다 어디론가 간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곳에 있어서의 한 명의 독재자 지도자는 그야말로 주어진 지도자였고 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통령과 독재자들이 다 날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랍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 번도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고 독재 치하에서 비록 저항하는 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야당 세력이 존재하지 못했고 시민운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던 상태도 아니었고
첫 번째 일어났던 봉기에 의해서 갑자기 물러나게 되고 여러 아랍 국가가 다 동일한 일들을 겪게 되니까 어떻게 국가를 수립해야 되고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정치 체제가 우리 이집트 또는 튀니지 또는 예멘, 리비아의 적합한 체제인지에 관한 혼란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 미답지의 길을 걷는 과정을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인근 국가가 안정이 돼 있었으면 차라리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 텐데 다 혼란 중이다 보니까 일단 선거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랍의 봄이 아니라 이슬람의 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집트를 보면 카이로의 해방광장에서 무바라크의 하야를 요구하면서 피 흘려서 끌어냈던 시민들은 우리도 이제 미국과도 같은, 유럽과도 같은, 아니면 한국과도 같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정리하고 선거를 딱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다수가, 굉장히 많은 수가 이슬람 정파들, 이슬람의 가치를 정치에 구현하고 싶어하는 여러 정파들에게 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동안에 소위 시골에 글을 모르는 여성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스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베풀었고 생활에 들어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주마 예배 때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슬람은 자기 삶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하나의 생활 양식이자 가치였고 그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국가를 독재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유리되던 국가를 이슬람의 고귀한 가치에 의해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견을 내걸고 아랍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랍 곳곳에서 선거를 하면 이슬람 정파가 집권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 있어서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세력이 대통령을 배출을 했고 여전히 아직도 혼란 중에 있지만 튀니지의 엔나흐다라고 하는 정당도 온건 이슬람 정당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슬람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그동안 아랍이나 이슬람 이념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독재 체제를 유지해왔던 아랍 국가에 있어서 이제는 그 지역을 완전히 관통하는 하나의 정치 이념, 지배 이념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의 아랍 사회의 현상입니다. 새로운 중동입니다. 과거에도 이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양식이자 세계관이자 철학이었지 직접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법률 체계를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국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을 이슬람적 가치에서 운영을 하고 사회 문화적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실은 독재자들 시대 때는 그냥 면피용으로만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의 근간, 국시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는 것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화도 경험을 처음 해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슬람 정치 체제조차도 아랍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을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의회 선거를 자유롭게 하고 대통령도 자유선거를 하는 이 과정에서 그럼 뭐가 이슬람 정치냐, 어떻게 하는 게 이슬람 정치의 모델이냐 하는 궁금증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권을 잡은 무슬림 형제단이나 엔나흐다 파티나 또 다른 국가에 있어서 여러 그 소위 이슬람 살라피스트 같은 세력들도 무엇이 이슬람 정치냐, 그냥 코란만 가져다가 그대로만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궁금증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벤치마크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 나라가 딱 떠올랐는데 전부 이슬람 국가를 천명하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냐?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1차로 지웠습니다. 왜? 왕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투쟁을 해가지고 독재자를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왕정을 다시 불러들이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럼 두 나라가 남습니다. 어디가 남냐면 이란 모델과 터키 모델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란 모델은 이슬람 신정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이란 모델 스스로를 벨라야티 파키라고 해서 이슬람 법학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스템으로 스스로를 규정을 하고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체제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제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도 합니다. 의회 선거도 합니다. 지방 선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견 발표도 하고 거리에서 시위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랜드 아야톨라라고 하는 소위 성직자들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나 또는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일들 같은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부분을 그 성직자들이 딱딱 통제를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선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의사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란의 시스템은 위에 성직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 아주 견고한 그런 시스템이 이중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슬람 국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나라는 터키가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이제 안 떨립니다. 이제 여러분 얼굴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눈을 마주쳐야 사실은 좀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터키의 모델은 다수의 중동 아랍 국가가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헌법 체계나 일반적인 시스템들 자체가 전부 다 세속주의, 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정당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경쟁을 해서 지금 그 아카페라고 하는, AKP라고 하는 P라고 하는 이 정당, 정의복지당이 집권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가치를 기가 막히게 구현을 시키고자 그것이 경제정책, 사회정책으로 잘 용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도록 세속주의 그 경합을 통해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란과 터키가 그 지역 중심으로 이 중동 지역에서 자기들의 어떤 모델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그림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경험한 국가들은, 정치 변동을 경험한 국가들은 이란의 모델은 어떻고 터키의 모델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여전히 현재 시제로 중동 지역은 정치적인 변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중동에는 도래했습니다. 어떤 세상이냐? 그동안은 눌려 있었고 한마디도 못했고 독재자들이 결정하면 그냥 가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무언가 정치 체제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는데, 불행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치루어야 되는 기회비용 또는 반대급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극단적인 혼란입니다. 여전히 혼돈성을 겪고 있고, 그래도 독재자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이 낮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만큼, 이게 뭐냐, 이게 뭐 서로 막 죽이고 경찰력은 붕괴돼 있고 이런 혼란을 우리가 원했던 것이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일종의 비탄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란과 터키가 중요하게 부상을 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재미있는 건 아랍이 아닙니다. 아랍은 아랍어를 쓰는 22개 나라를 우리가 아랍 국가라고 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고 터키는 어느 나라 말을 쓰죠? 터키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아랍 국가가 아닌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은 뭐냐면 아랍 국가는 한 번도 민주주의를 직접 네이션 빌딩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터키와 이란의 스토리를 끌어다니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가, 어떤 것이 더 렐러번트한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일은 누가 이제 몸이 닳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왕정이 몸이 닳았습니다. 아까 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면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났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뀐 나라는 어디냐면 튜니지가 제일 먼저 바뀌었고, 이집트가 바뀌었고, 리비아와 예멘이 바뀌었고, 지금 시리아가 난립니다. 이 5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전부 공화정입니다. 아직 왕정은 하나도 안 넘어갔습니다. 이 조그만 섬나라 바레인에서 시위가 일어나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어떤 혼란이 굉장히 깊이 있었는데 잘 진정이 되어 있고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므로 왕정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천년만년 왕실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언제 우리에게 아랍 스프링의 이 여파가 확산돼서 올지 진짜 모르겠구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실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개혁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동맹 같은 때 이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우리가 왠지 뭔가의 그 위협이 막 나올 때 그 위협을 막 평가해가지고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힘 스스로를 못 기르면 뭉치자, 이게 나올 텐데, 우리가 그래서 GCC라고 하는 Gulf Cooperation Council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6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흐레인, 오만, 쿠웨이트, 이 6개 나라가 GCC라고 하는 중요한 자기들만의 일종의 동맹 체제를 결성하고 있고, 거기에 비록 석유는 안 나지만 요르단도 왕실이기 때문에 조인을 시키고, 저기 마그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에 떨어져 있는 모로코도 조인을 시켜서 우리가 왕실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화정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저 세력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정보 교류도 하면서 지키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로열 코퍼레이션 카운슬이라고 하는 RCC라고 하는 체제로 힘 모으기가 일어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 자, 왕실에 대한 반대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내부적으로 왕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좀 위무를 시켜야 되겠다.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잡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가 재정을 막 쏟아부어서라도 재정을 좀 확대를 해서 잡을 늘려야 되겠다. 집이 없어서 불만인 사람들에게 집을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구나 이런 나라의 어떤 발전 국가보다도 뒤지지 않는다는, 나라가 정말 멋있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가 막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막 건설 컨트랙트 수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랍의 견고했던 변화의 시기에는 사실은 식민 통치를 유지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가졌던 유럽이나 또는 미국 국가 같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했던 상황입니다. 왜? 독재자들과의 어떤 나름대로의 연대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국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선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권력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국가들은 뭐를 보기 시작했냐면,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의 친구가 될 사람이 누구고 어느 나라와 우리가 파트너가 되어야 하느냐에 있어서 중동 사람들은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한국, 일본 같은 국가가 이 소위 기독교 문명의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가스불 켜보라고 했는데 그건 현재입니다. 과거의 중동, 그러면 중동은 지금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면 아까 우리 강인선 부장님이 그 이라크 얘기하셨습니다. 맞아, 거기 전쟁이 있었지. 그러나 거기는 내가 감히 갈 수 없는 땅, 어딘가에 있는 나라. 또 우리 여승배 부단장님이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지. 그러나 거기는 어딘가에 있는 곳이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 실제로 우리 여권법에 의하면 지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민간인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제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또는 다른 여러 중동의 국가들은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먼 나라처럼 느껴지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옆에 있거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입니다. 세계화는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라이즈를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계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중동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던져져 있었는가? 70년대부터 사실은 전 그 시점을, 물론 2000년 전에 신라 시대 때 처용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랍의 후예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다 장씨 있으세요? 예, 장씨 중에 덕수장씨, 그런 분들은 아랍의 후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화산이 씨가 베트남의 후예듯이 오랫동안 우리가 히스토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연적으로 경험하고 체득된 관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던 중동 건설 때부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고속도로와 이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 카이바 167km 고속도로인데 1973년에 삼환기업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해외에서 2차선으로 놓은 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가 이게 제다와 메디나를 잇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서부 홍해 연안의 고속도로, 역시 삼환기업이 놓았는데 이거는 훨씬 더 큰 도로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대사관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차를 좀 빌려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쭉 달려봅니다. 한 30분 정도 달리면 코끝이 찡해요. 왜 찡하냐면 30-40년 전에 내 아버지 세대가 바로 이 길을 여기서 놓으셨구나 하는 게 딱 경험이 되면서 아직도 길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 길을 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막에 길을 놓는다는 것은 일단 지반 정지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길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70년대 초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뭘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으로 해외에 발을 디뎌서 길을 놨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거의 힘들게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는데 가격을 워낙 낮게 입찰을 하니까 공사를 해도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거죠. 그러면
빨리 이거를 짓는 것 말고는, 공기를 단축하는 것 말고는 경비 절감이 안 되니까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랍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쓰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러 가시고 1년에 한 달씩 굶고 오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라마단,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이나 독일처럼 돈이 많으면 좀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이제 정부에 특별 요청을 해서 전세기가 뜹니다. 우리 근로자들,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정도의 세대들이 70년대 오십니다. 그래서 길을 놓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24시간을 셋으로 나눠서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8시간 근무하고 낮조가 8시간 일하고 밤조 8시간 일하는 것을 풀타임으로 24시간을 돌리는데, 사막을 통과하다 보면 전원을 끌어오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낮에 잔 조가 일어나서 횃불을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밤조가 일을 합니다. 그렇게 길을 놓았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아까 강 부장님이 이라크 45도 막 이러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면 더 덥습니다. 뭐 이라크가 더 덥다는 설도 있는데 거기도 한 45도, 50도 막 육박을 합니다. 그 더위에 하루 종일 떼약빛에서 길을 놓았던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세대고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중동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든 지금도 중남미의 아마존 정글에서 누군가 들어가서 아마존 정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외교관들, 현재 주재원들, 기업인들이 세계 곳곳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지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안락함을 돕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이제 1975년 당시에 최대 역사라고 하는 주바일 항만공사, 4천만 불짜리 공사였는데 그때 대한민국 예산의 4분의 1이었고 뭐 전혀 정부가 무슨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런던의 바클레이 은행장을 만나가지고 500원짜리 딱 보여주면서 500년 전에 우리가 이 거북선을 만들었으니 돈을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바클레이 은행장이 감동을 받아서 빌려줬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저 주바일 항만공사를 통해서 중동 전역에서는 완전히 한국, 이 꾸리 엘 자누비아에 대한 이미지는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아까 제가 24시간 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사람이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고 3교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랍 사람이면 한번 잘 보세요. 한국 사람 다 똑같이 생겼어요. 눈 찢어지고 얼굴 까맣고 머리 짧고 이름은 전부 김 아니면 이고, 근데 분명히 아까 김하고 이가 아침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낮에 일하고 있고 밤에도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5개월, 6개월을 단축해가지고 일을 끝내고 무수한 눈물과 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그런 고마움들을 한 번쯤 반추해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세계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세계로 나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역사와 때로는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땀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마움을 되새기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나왔던 길들입니다. 무수하게 땀을, 많았을 땐 연인원 50만 명이 있었고 제타와 바레인, 마나마에 대한항공 전세기가 계속 내리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그곳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여담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그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에 딱 퇴근하고, 퇴근이 없죠. 거기 그냥 막사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제일 큰 낙이 뭐겠어요? 소주와 삼겹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소주와 삼겹살을 못 먹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그 고통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실제로 콜라 마시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과연 뭐냐?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까 저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좀 쓰겠습니다. 나중에 다 편집해 주시면 되고요. 쓸데없는 말은. 그 아프가니스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한 3년 전에 출장을 갔을 때 카불 대학 총장을 만났습니다. 하미둘라 아민이라고 호주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가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는데 우리 교육을 좀 책임져 달라 그래서 그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의 부탁으로 카불 대학 총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저와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참사관이 같이 가가지고 그 대학 총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전 지적 호기심 때문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정학자였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지형과 앞으로 이 소위 말하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물어보러 갔는데, 이 양반이 1시간 반 동안 충실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유학한 것, 영국에서 유학했던 것, 호주 뭐 이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딱 부탁한 게 있습니다. 당신 나라 유명한 거 있지 않느냐?
현대자동차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아무리 낡아도 좋으니 버스 2대만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빈국에 있는 정서들이 있거든요. 조금 잘 사는 나라가 오면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탈레반의 관성이 남아서 우리 여부단장님께서 잘 경험하셨겠지만 카불 시내에서 대학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이 여대생들이 중간에 오다가 린치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는데 내가 정말 얘네들 데려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야만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살 수 있다고 믿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8대2 정도로 여학생이 많은 것 같은데 아프가니스탄에 전혀 교육을 못 받았던 친구들을 빠른 시간 내에 여성 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정상화를 시키고 의학 교육도 시키고 과학 교육을 시켜야만 이 나라가 산다고 믿는데 애들이 학교가 두려워서 못 온다.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그리고 실제로 왜 저를 데려가서 보여줘요, 강의실에. 여학생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막 받아 적고 있는데 찡해요. 왜? 생명 걸고 와서 강의실에서 공부해요. 여러분 생명 걸고 강의실 간 적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막 못 견뎌서 누군가 여전히 그 안에 누가 탈레반인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가지고 막 배워보고 싶은 그 열정으로 강의실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오히려 대출하고 죄송합니다. 이건 아무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한국도 이런 일 겪지 않았느냐. 내가 잘 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외교부 우리 직원들 이렇게 들어와서 교육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외교관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중국 외교관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라. 유럽 외교관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라. 한국 외교관인 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뭔가 뛰어야 된다. 왜? 우리만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난 그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무슨 스케일이 큰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뭐가 이렇게 완결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가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난 너네 고통 안다.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라크에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강 부장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도 전쟁의 경험을 겪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도 그 빈곤의 고통을 안다. 우리가 잘나서 너네에게 뭘 나눠주려는 차원이 아니다. 그걸 아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sympathy, empathy, 공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중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산유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이고 시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소위 말하는 human suffering, 인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또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규모 가지고 가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휴일 전날 이 화창한 날씨에 어두컴컴한 곳에 와서 4시간 넘게 전혀 그동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국가와 나라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수많은 곳에 우리 외교관들, 우리 기자들, 우리 기업인들, 교민들, 유학생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좀 눈길을 더 두시고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동시에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무언가 나에게 챌린징한 내가 한번 거기 가서 가슴 뛰면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생명 걸고 한번 강의실 가보세요. 그리고 생명 걸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열정과 그 노력 사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맨파워를 가지고 21세기 한국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장밋빛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한 강의 내용을 제가 다 담지 못했습니다. 시간 부족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다 담지 못했지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냥 좀 이렇게 좀 진심이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